안녕하세요. 도레미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팟캐스트 북팟 특별 코너에서 사회자를 맡은 노민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장을 맡고 있는 이원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신영입니다. 와. Z세대 중에서도 대학생이죠, 저희. 네. 대학생들이 보는 MZ세대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혹시 전매추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제가 또 이제 나서 보자면 제가 또 신조어 전문가입니다. 아, 신조어 전문가이자 이제 MZ세대의 굉장한 선두주자 네, 그런 사람인데요. 그쵸. 이 전매추는 뭐냐면 점심 메뉴 추천이라는 말이라서 이제 뭐 전매추 해줘라고 하면은 점심 메뉴 추천해줘라는 이제 의미로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고요. 비슷하게는 또 저매추라고도 해요. 저매추 뭘까요? 저녁 아니에요? 그쵸. 저녁 메뉴 추천이죠. 진짜 별다 줄이네요. 맞아, 별다들이에요. 별걸 다 줄이네. 근데 이거 이제 MZ세대의 기본입니다. 아, 기본인 거예요? 기본이에요. 거의 필수적이죠. 재영님이 말하신 게 맞고요. 아까 신영님이 말하신 것처럼 별다줄 이런 것처럼 저희가 좀 줄이는 단어 많이 쓰기도 하죠. 이런 쓰죠. 줄이는 단어 많이 쓰는 게 또 저희 MZ세대 특성이기도 한데 다들 MZ세대, MZ는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신 들어봤죠. 적은 있죠? 네, 그쵸. 많이 쓰죠. MZ세대라는 게 저도 사실 찾아보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게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출생하신 분들을 그 통으로 일컫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제 세대만 말하는 건 줄 알았어요. 사실 20대 세대. 범위가 되게 넓네요. 그렇죠. 그니까요. 근데 저희도 지금 방금 얘기를 한 것처럼 되게 저희 사이에서도 뭐 모르는 단어도 있고 근데 재영님과 저는 알고 있고 별다줄이라는 것도 저도 사실 듣고 한 10초 정도 생각했어요. 어떤 단어를 말하시는 거지? 이것도 기본인데, 별다 줄 기본인데. 저는 사실 안 찾아보면 몰라요. 다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네. 따라가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아,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까지 해야 돼. 그렇긴 한데 이런 단어들도 굉장히 많이 쓰고 하는 게 또 저희 세대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또 MZ 세대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넓잖아요. 넓죠. 10대에서부터 40대까지 사실 엄청나게 큰 범위이기도 한데 저희가 이 큰 범위에 한꺼번에 묶이게 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엄청 몇십 살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번 주제가 MZ세대를 이루는 주제이기 때문에 네. 또 공부를 해왔습니다. 와, 진짜 비싸. 인터넷 방송하시는 분들 것도 찾아보고 저희가 MZ세대잖아요. 근데 그쵸. 저희가 저희를 보고 우리는 MZ세대야 이러고 다니진 않죠 보통. 안 그러죠. 그렇죠? 부끄러워. 네, 저희 세대가 아니라 이제 다른 세대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MZ세대인 거지.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 보고 MZ세대라고 열심히 떠들고 다니지 않아요. 저희 윗세대를 보통 X세대라고 하죠. 이제 보통 50대 분들부터 X세대라고 하는데 이제 기성세대 분들이 보기에는 저희가 그냥 MZ세대로 한꺼번에 묶이게 된 거예요. 사실 X세대 분들이 보기에는 10대나 40대나 솔직히 다 본인보다는 어린 나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뭐 요즘 것들이라고 포함해서 말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저희 MZ세대 하면 뭐다? MZ세대 하면 떠오르는 특징에 대해서 한번 한 분씩 말씀을 해보실까요? 원진님부터? 저는 이제 MZ세대 하면은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개인주의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뭔가 맞죠. 저도 약간 그런 면이 있지만 주변 친구들도 보면은 단체 생활을 할 때 다 같이 뭘 해도 내가 싫은 거는 싫다. 뭐 바로바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편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남 눈치 그렇게 보지 않고 내 할 말 딱딱 하는 걸 되게 쿨하고 멋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되게 돈보다는 여가를 중시하는 그런 특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또 워라밸이라고 쓰인 지는 꽤 됐지만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단어가 있죠. 워크, 라이프, 밸런스 이렇게 해서 일과 삶 그리고 여가의 균형을 되게 중시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세대들은 이제 취직할 때 워라밸 굉장히 중시하죠.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맨날 야근시키고 밥도 제때 안 주고 그러면은 아무리 돈 많이 써도 취직하기 절대 싫을 것 같거든요. 차라리 돈을 조금 받고 말지. 정말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덧붙여서 MZ세대 하면은 SNS가 또 굉장히 중요한 특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붙이자면 그냥 SNS가 아니라 SNS 중독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찔렸어요. 사실 저도 제 네. 소개한 거예요. 저도 굉장한 SNS 중독이죠. 이제 뭐 인별그램이라고 하죠. 인별그램에 정말 뭐 길 가다가 보는 꽃이 예뻐서 올리고, 그러니까 일상 공유하는 걸 굉장히 즐겨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정도, 그냥 일상 조금 공유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올리는 정도, 딱 그 정도에서 그쳐서 다행인데 주변에 정말 SNS 중독이 심하다고 느껴지는 친구들은 뭐랄까 되게 SNS에 올리기 위해서 예쁜 카페를 가고 올리기 위해서 비싼 식당을 가고 SNS에 올리기 위해서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전시회를 가고 굉장한 큰 돈을 들여서 말이죠. 네,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삶을 좀 살게 되는 게 요즘 MZ 세대들의 좀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뭔가 SNS 관련된 거 말고도 또 키워드를 생각해보면 주식 투자랑 재테크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들 그 학교 익명 커뮤니티 아시죠? 그 에브리 시간. 대학생 필수죠. 네. 거기에 이제 주식 게시판이 따로 있어서 되게 활발하게 운영이 될 정도로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나만 너무 뒤처지는 것 같나 싶어가지고 최근에 소소하게 주식을 시작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정현님이 재테크 얘기를 해주셨는데 돈 관리라고 하죠, 재테크가.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몰랐는데 1, 2년 전에 아버지께서 이제 주식 투자 해봐라. 아무것도 모르던 백지 상태였던 저한테 갑자기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점부터 원래 적금을 넣고 있었는데 아르바이트에서 10만 원씩 넣고 있던 적금을 바로 깨버렸습니다. 이율이 되게 적잖아요, 적금이. 맞아. 그래서 그 시점부터 해외 주식을 시작하게 됐는데 ETF라는 종목을 추천을 받았어요. 이게 ETF가 뭐냐면 이 주식이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나라의 기둥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이제 주식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종목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또 소액으로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돈을 넣어뒀습니다. 되게 안전하다고 절대 떨어질 일 없다고 해가지고 넣어뒀는데 실제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주식 투자로 조금 이득을 많이 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영님이랑 비슷하게 주식이나 재테크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이런 거를 그렇죠. 저희가 접할 일이 없잖아요. 주식이나 재테크를.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알바를 시작하고 나니까 뭔가 여윳돈이 되게 많이 생기게 됐어요. 이거를 이제 다들 하는 대로 평범하게 적금을 들려고 했는데 요즘 제로금리 시대 아닙니까? 적금은 이율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주변 친구들 보니까 다들 뭔가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처음에 되게 놀랐어요. 이런 걸 막 우리가 해도 되는 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보면은 그냥 앱으로 뭔가 계좌도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냥 버튼 하나만으로 진짜 그렇게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적금보다는 주식이 수익률이 훨씬 좋다 보니까 저도 뭔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는 굉장히 겁이 많아서 단타, 단기 투자 이런 거는 엄두도 못 내요. 엄두도 못 내고 그럼 우량주 위주로 매수를 해서 투자라기보다는 돈을 묶어두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님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하고 그렇죠. 단타는 되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지 않나요? 그거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쳐다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오르나 언제 내리나 언제 파나 이런 거 전전긍긍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재밌어요. 맞아요. 해보셨나요? 해보셨구나. 그렇죠. 역시 저는 프로페셔널하네요. 진짜 주식으로 한 방을 노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대학교 이제 입학하자마자 그때는 이제 주식이 이제 막 유행을 시작하려던 때였어요. 근데 저는 항상 아르바이트를 했었기 때문에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나는 빨리 시작해서 돈을 빨리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식을 소액으로 시작을 했는데 수익률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정말 뭐 한국에 워렌 버핏이 나타났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한 수익률을 맞고 몇 이제 퍼센트 오르셨나요?
200%를 와. 넘게 수익을 봤는데 이상이신데? 정말 소액이었어가지고 아. 200%의 수익률을 맛봤지만 정작 번 돈은 10만 원도 안 되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민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자만심을 굉장히 그쵸. 갖게 거기에 된 거예요. 걸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돈을 엄청 많이 넣었죠. 근데 그러자마자 아주 망해가지고 폭락을 제대로 겪고 원래 이제 그 신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금을 하다가 아 적금으로는 돈을 못 버니까 주식을 해야겠다 이런 경로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반대로 주식을 실패하고 그래 안전하게 적금으로 가야겠다라고 아. 해서 적금을 돌리려고 했을 때 딱 청년 희망 적금이 나온 거예요. 다들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죠. 이게 이율도 5%에서 6% 정도가 되고 엄청 그 좋죠. 3년 만기가 끝나면 정부 지원금이 나와요. 그것도 정부 지원금이 한 100만 원 정도 안 되는데 저희한테 1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돈이죠. 그래서 아 이거를 시작해야겠다. 아 이거면 내가 다시 부자가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적금을 들었는데 아 다시 또 제 지갑이 얇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율을 많이 받고 지원금을 많이 받으려면 매달 50만 원을 넣어야 되는데 네. 그 대학생한테 사실 50만 저 원을 매달 넣는 한달 건 알바비 어렵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일단 호기롭게 50만 원을 넣었다가 바로 다음 달부터 저는 치킨 한 마리도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어떻게 신세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뭐 3년 동안 뭐 치킨 안 먹으면서 기다리면 3년 후에는 부자가 되어 아니 있잖아요. 근데 그 주식 투자하니까 제가 생각이 난 건데 우스갯소리로 원숭이가 주식 투자를 하면 사람보다 잘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오랑우탄한테 버튼 아무거나 눌러봐 해가지고 에 하고 이렇게 틱틱틱 누르니까 사람보다 수익을 더 많이 본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주식이 이만큼 운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재밌는데 좀 슬프네요. 제 이야기라서. 실제로 입증된 바가 없다고는 하지만 저는 뭔가 일리가 있는 말 같이 느껴지는데요. 뭔가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변수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막 시장을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한다 해도 결국 운이 지배하는 요소가 클 테니까 그렇죠. 그럼 뭐 운 같은 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리가 있는 말 같은데요. 진짜 이런 거를 보면은 이래서 왜 어른들이 주식 투자는 쉽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그렇죠. 신영님 아버님처럼 이렇게 권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정당당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꾀부리면서 돈 벌 생각을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딱 제 얘기인 것 같아요. 약간 부모님 세대는 안정적인 걸 조금 더 추구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저처럼 이제 위험한 도박 같은 투자를 하시는 걸 전혀 선호하지 않으시는데 이제 제가 많이 잃었다는 걸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부모님이 이제 굉장히 싫어하시고 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잘 해가지고 벌었던 거는 이제 생각을 못 하시고 이제 잃어서 제가 가슴 아파하는 모습만 보시니까 이제 좀 안정적인 걸 좀 해라, 다 빼서 그냥 적금이나 해라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또 저희 MZ세대랑 또 저희 부모님 세대랑도 이런 재테크에 관한 생각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당장 제 사례만 봐도 부모님은 되게 안정적인 걸 추구하시고 저는 좀 위험하지만 수익률이 높은 걸 추구를 하니까 이런 생각 차이가 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또 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죠.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취직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저희랑 다르게 그냥 정직하게 일하고 직장 다니면은 집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꿈도 못 꾸죠. 언제 그 집 살 돈을 모아요. 그래서 당장 밥 한 끼도 못 먹겠어. 그니까요. 당장 치킨도 못 먹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일하면서 버는 노동 수입에만 의존을 하기에는 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하게 저희가 느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전부 수익을 그 주식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재테크도 이제 부차적인 수익원으로 두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뭔가 경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디어와 인터넷 발달로 주식 정보를 쉽게 얻으면서 그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유튜브만 봐도 이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이나 재테크 트렌드나 이런 투자 방법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공유도 되게 빨리 되고 있고, 그래서 주식 투자가 되게 보편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현님과 비슷하게 그 주식에 대한 진입 장벽이 되게 낮아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저 초등학생 때, 저 때는 말이 저 때는 말이에요. 그 주식하면 정말 주식이 뭐지? 뭐밥 먹는 주식 약간 정말 생각도 안 해본 굉장히 어려운, 시도조차도 해볼 생각이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경제 개념이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초등학생이 주식하는 방법을 초등학생 영상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단위가 뭐 주식으로 3천만 원을 벌었네. 그 되게 자극적인 썸네일 아시죠? 빨간 글씨로. 초등학생이 주식으로 3천만 원 버는 법. 되게 궁금하면서도 좀 씁쓸한 마음도 들고. 부럽다. 내가 초등학생 때 이걸 알았더라면. 치킨이 몇 마리야? 모든 걸 다 치킨으로 계산. 이런 말이야. 치킨은 못 먹어서 죽은 귀신이 쓰인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SNS에서 또 핫한 이슈를 하나 찾아왔는데, 어. 주식으로 돈을 요즘 많이들 잃잖아요. 그렇죠. 너무 공감하시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많이 잃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복지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 또 정부에서 나와서 그게 또 핫하더라고요, SNS에서. 그래서 주제는 돈을 몽땅 잃은 사람들에게 복지를 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근데 이 복지가 뭐냐면, 이제 주식을 폭락한 사람들은 빚을 지는 거잖아요. 빚을 지게 되는데, 이걸 돈을 갚을 때 조금 더 제도적으로 돈을 갚기 쉽게 유리하게 대출 기준을 완화를 시켜주자, 아니면 시켜주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좀 부당하다, 아니다, 이런 걸로 이슈가 또 핫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주식으로 지금 꽤나 많이 잃은 사람이지만 아직도 그 희망을 놓고 있지 않아요. 부자가 되겠다. 네, 그러니까 부자가 저는 되고 싶다. 내가 지금 잃은 게 아니다. 나는 장기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시 수익률이 오르게 되면 줄어든 먼 것뿐이다. 미래를 본다. 네. 이제 저는 뭐 아직 그 환전 안 했으면은 그쵸.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좀 무서워요. 괜찮을 것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복지 제도가 있으면 사실 저 같은 사람한테 좋긴 하죠. 보험이죠. 네, 보험이죠. 위험 대비죠. 근데 좀 물론 당연히 이런저런 뭐 제도적인 문제들이 분명 그 직면하게 되긴 할 텐데 이런 복지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복지제도 대상이 되실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밥 드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치킨은 못 드시는데 밥은 드시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 잃어서 아. 파산 신청하고 이런 분들을 위한 게 아닌가.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무서운 소리를 하시는 좋은 말씀을. 네. 저는 이제 재영님처럼 뭔가 그렇게 쓰디쓴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객관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제도가 사실 주식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을 어느 정도 구제를 해주는 제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 투자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만큼 그만큼의 리스크를 안고 하는 투자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나라 차원에서 그 리스크를 완화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투기 조장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맞아요. 우려가 약간 들어요. 물론 이 제도를 설계하고 뭔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를 이제 거치시겠지만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원진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렇게 지원을 해주려면 일단 금전적인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뭔가 세금과 관련이 있어지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물론 결정이 되겠지만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